갑자기 바다는 왜 가는 거야? 바다 구경하면 좋잖아요. 나 데리고 힘들게 왜 여기까지 왔어? 힘들 게 뭐가 있어요. 편해지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사람들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사람 많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싫어요. 그냥 인적 없는 데로 가서 편하게 구경해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90세 한옥순 할머니와 그의 아들 55세 구철룡입니다. 아들은 30년 동안 아픈 한씨 할머니를 혼자서 간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엄마를 데리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는 듯 했고 며칠 동안 씻지도 않았는지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동이 불편했던 한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뒤에 휠체어를 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 많은 쪽으로 가자는 한씨 할머니의 말에도 아들은 그저 목적지를 미리 정해놓은 듯이 인적이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차에 탄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고 아예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씨 할머니는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한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 아들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후 아들이 정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먼저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가서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한씨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아들은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함께 점점 바닷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바다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아들이 너무 바다 쪽과 가까이 붙어서 조금만 더 가면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할씨 할머니의 뒤에서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기를 수십 번. 한씨 할머니는 아들이 바다에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괜찮다며 안심을 시키고 하려던 일을 마저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한씨 할머니를 정말 바다로 밀어버리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씨 할머니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그 당시 늦은 나이인 30대 초중반의 나이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한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씨의 어머니는 그런 한씨를 위해 몸에 좋다는 것들을 다 먹여보았지만 한씨의 몸은 별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거의 집에만 있다가 하루씩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서 한씨는 몸에 근육이 붙으면서 조금씩 몸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남들에 비해 허약한 체질이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몸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한씨의 어머니는 한씨가 몸이 좋아지자 결혼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었던지라 중매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씨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씨의 어머니는 한씨의 짝을 찾았습니다. 나이는 한씨보다 5살 정도가 많았지만 그 마을에서 착하다고 소문난 남자였습니다. 한씨는 그렇게 남편을 만났습니다. 한씨는 남편과 일남 일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더 이상의 자녀를 낳기에는 한씨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들을 본 사돈 쪽도 손자를 본 것에 만족했습니다. 한씨의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생전 한씨의 건강을 걱정만 하다가 한씨의 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한씨는 어머니가 떠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한씨는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만큼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먹고 사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씨의 남편과 한 씨는 작은 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년간 수확 시기만 되면 날이 안 좋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씨와 남편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밥구걸을 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직업이 생겼고 한 씨는 파출부,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며 그래도 굶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씨는 굶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두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에 아들이 사고를 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허구한 날 친구와 싸우고 얼굴에 멍이 들어서 오질 않나 고등학교 때는 집을 자주 나가기도 했습니다. 한 씨는 엇나가는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구철용, 너 정신 안 차릴 거야? 한 씨의 딸은 한 씨를 대신해 그런 아들에게 잔소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대의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자녀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아들은 군대에 바로 입대했습니다. 성적이 안 돼 대학을 가지 못했던 아들에게 한 씨가 군대라도 얼른 갔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서 갑자기 효자가 됐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면 변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인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계속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딸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한 씨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직장이 있어 한 씨와 계속 살았습니다. 한 씨와 남편은 자식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거처를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한 씨는 아이들도 다 컸겠다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씨에게 불행이 하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이 길을 걷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그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고를 낸 가해자는 뻔뻔하게 신호위반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고 오히려 한 씨의 남편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해자가 어떤 판결을 받든 남편이 이제 옆에 없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씨는 다정했던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연하게 같이 밥을 먹고 자식들과 울고 웃던 날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한 씨의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모았던 돈으로 버티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러다 한 씨는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약에만 의존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는 않으니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누워만 있지 말고 밖에 같이 나갔다 와요. 오늘 날씨도 좋아요. 다 귀찮다. 한 씨의 아들은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 한 씨를 잘 챙겨줬습니다. 한 씨가 나가기 귀찮다고 말해도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같이 5분이라도 산책을 했고 주말이면 한 씨의 밥을 직접 차려주고 다리를 주물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자극을 받았는지 한 씨의 딸도 한 씨를 위해 몸에 좋다는 것들도 많이 사주고 자식들은 그렇게 한 씨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온 아들이 얼른 신고를 했고 다행히 한 씨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 씨는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와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자식들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식들도 이제야 막 돈을 벌기 시작해 병원에서 계속 입원할 수 없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퇴원을 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있던 침대를 병원에 있는 침대와 비슷한 침대로 바꿨습니다. 아들과 딸은 그런 한 씨를 가여워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닌 둘이라 아들과 딸은 서로에게도 의지하며 잘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한 씨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결혼? 잘 됐네. 정말 축하해. 한 씨는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좋긴 했지만 대놓고 좋아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딸이 집을 나가면 한 씨의 간병은 오로지 아들의 몫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얼굴에 근심을 숨길 수 없었고 딸도 표정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말릴 수는 없었기에 결국 딸은 결혼을 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자주 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딸은 한 씨가 사는 곳에서 꽤 먼 곳에 살고 있어서 자주 오기 쉽지 않다는 것을 한 씨와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씨는 뇌졸중 이후 치료를 잘 받아 충분히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30대 중반이 되었고 여전히 한 씨와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 씨의 증상은 아직은 더 심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한 씨는 여전히 아들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집 근처 회사로 이직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집에 들려 한 씨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아들은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한 씨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효자였던 아들도 점점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건강한 것도 정말 복이네. 이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만 한 씨의 집을 찾는 딸이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나,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면 안 돼? 나 혼자 엄마 돌보는 거 정말 힘들어. 남편 직장이 그쪽에 있는데 어떻게 또 여기로 이사 와? 지금 아이들 학교도 다 그쪽이고. 누나 인생만 인생이야? 나는 지금 내 인생 포기하면서까지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가 아픈 게 내 잘못이야? 생활비도 무리해서 내가 많이 보내주잖아. 그거 엄마 약값하고 병원비로 쓰면 남지도 않아. 아들은 점점 누나와 싸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대화를 직접 듣고 있었던 한 씨의 마음도 당연히 편할 리 없었습니다. 나 미국 가. 뭐? 갑자기 웬 미국? 아이들 때문이지. 아들은 그런 누나의 결정에 분노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예 나 혼자서 엄마 케어하라는 말이야? 생활비는 지금 보내주는 거에 2배는 보내줄게. 남편이랑 그렇게 합의 봤어. 아들은 그런 누나에게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렇게 한동안 서 있다가 잠깐 엄마와 둘만 있게 해달라고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나 미국 가. 내가 못난 자식이라 미안해. 그래도 영상통화 자주 걸게. 딸은 한 씨의 곁에서 한참을 울다가 그렇게 정말 한 씨와 동생만 남기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떠나고 아들은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누나가 출가하고 거의 간병을 도맡아 하긴 했지만 형제가 그래도 근처에 있어 든든했는데 이제는 형제가 없는 것만도 못했습니다. 생활비를 2배로 주겠다던 딸은 그 약속을 3개월 만에 깨버렸고 사위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았는지 원래 보내주던 돈도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누나에게 따지려던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들은 한번 재활병원으로 엄마를 모셔봤지만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개인 간병인까지 따로 쓰게 되면 한 달에 500에서 600만 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다니고 밤에도 일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다시 엄마를 집으로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씨의 상태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 조금씩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싶어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이걸 모르는 사람은 혜택도 받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조금 더 국가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들은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와 심사를 거치면서 장기 요양 대상으로 인정되어 한 씨는 장기 요양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한 씨의 집에 방문 요양사가 매일 3, 4시간씩 집에 방문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 목욕 서비스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던 아들의 입장에서 이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여전히 아들이 간호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만약 한 달 내내 간병인을 고용하면 한 달에 37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아들이 벌 수 있던 한 달 월급은 그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은 224만 원인데 이분들은 본인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부모를 간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친한 형이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퇴직금을 받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들은 간병인을 쓰지 않고 퇴직금으로 버티며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야간이라고 생각해 50에 가까운 나이에 편의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사장은 젊은 사람들이 약속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일도 잘 안 한다며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생각해 한 씨의 아들을 채용해 줬습니다. 그렇게 아들 구 씨는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한두 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또 엄마를 씻기고 돌보고 하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구 씨는 유일하게 회사 사장이었던 친한 형하고만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새도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야? 구 씨는 간만에 간병인이 엄마를 돌봐주는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 친한 형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지 말고 나랑 새로운 일 하나 할래.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야. 갑자기 무슨 일? 이게 안 걸리기만 하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야. 구 씨는 그런 형의 말에 귀가 솔깃했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 불법 도박 관련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구 씨는 그런 말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민은 해볼게. 구 씨는 그런 친한 형의 제안을 한 번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구 씨는 이후 친한 형과 안 좋은 일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이내 금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 씨는 그냥 다시 편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끔 구 씨네 집에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작은 도움도 주지는 않았습니다. 봉투라도 하나 건네주든지 밥이라도 사오든지 많은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친척들은 앉아서 심지어 과일이나 차를 내오게 했습니다. 철영이가 정말 효자야. 누가 이렇게 아픈 부모를 오랜 시간 돌봐. 친척들은 올 때마다 효자라는 말을 꺼냈지만 구 씨는 억지로 해야 했던 효자 노릇이었기에 그 말이 별로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요양원에 모시라니까 그러네. 구 씨도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고 싶었지만 이때는 요양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왠지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불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한 씨도 요양원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 집에 먹을 것 좀 없어?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와서. 아들 구씨는 그래도 와준 게 고마워서 집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하게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잘 먹었어. 친척들은 그렇게 1시간 정도 있다가 한씨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구씨는 그래도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했습니다. 다른 욕심을 버린 지 오래였고 그저 엄마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드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씨는 가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 인생이 없는 삶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간호를 시작한 뒤 구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구씨는 그저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주말에는 쉬면서 놀러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시기도 놓쳤고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삼시세끼 식사 준비에 기저귀를 갈고 목욕까지 시켜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구씨는 만나던 형과도 연락이 끊겨 점점 고립되고 외출도 피하게 됐습니다. 구씨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글도 써봤지만 힘들다, 아무런 답이 없다는 글만 적을 뿐이었습니다. 구씨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구씨는 자기처럼 부모님을 간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 연락을 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구씨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꿈이 많은 나이의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구씨는 어릴 때가 생각나면서도 그런 청년들이 참으로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엄마도 버리고 싶고 엄마한테 할 말 못할 말까지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후회돼서 매일을 울어요. 나라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노인 간병은 나라에서 도와주는데 그에 비해 젊으신 40대 50대 환자들은 사비를 들여 집에 간병인을 불러요.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다 내라는 건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수차례 받고 나중엔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절망이란 단어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루하루 지옥 같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을 나홀로 헤매는 느낌이랄까. 사람이 너무 무섭고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게 무엇인지 그때 이해하고 지금은 아예 눈물도 안 나요. 미주알 고주알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 10년간 엄마도 그리고 간병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전 정신과 치료도 받으며 올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희망이 보이긴 하는데 그 당시는 정말 간절하게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때는 제발 오늘 잠들면 내일 깨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바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렇게 아프고 무섭고 힘들던 순간들도 지나가더라고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절망의 순간이 지나간 거죠.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도 지나왔네요. 물론 지금도 완전히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10년 전에 비하면 꿈도 꾸지 못했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네요. 구씨는 이런 청년들의 말에서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청년 간병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씨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죠. 삶이 아프면 성격도 괴팍하게 변해요. 생활 뒤치다거리뿐만 아니라 환자의 짜증, 분노, 넋두리 같은 것까지 다 감당해야 하니까요. 간병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져요. 어린 아기 돌보는 것보다 몇 배로 힘들죠. 역할 분담으로 회복할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해요. 독박 간병은 환자와 간병인 둘 다 파멸로 갈 수 있어요. 간병은 정말 해본 사람만 알아요. 간병은 딱 적당히만 하고 내 살길 찾는 게 중요하고 월급 번 거 고스란히 간병비로 나가도 사회생활하는 게 더 좋아요. 일하면 경력이라도 남지 가족 간병하면 내 육체적 정신적 건강 다 잃고 사회 경력도 얻지 못하잖아요. 회사 면접을 가도 공백기에 가족 간병했다고 설명하면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회사 일에 집중 못하고 그늘져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간병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챙길 수 있으면 무조건 먼저 챙기고 간병을 하는 게 좋아요. 외아들인 저도 연로한 아버지가 파산을 하면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몇 년 뒤 어머니도 부정맥으로 쓰러지면서 사진 관련된 일을 하며 모아놓은 적금도 다 깨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불안한 마음만 커지네요. 주위에서는 효자라고 하거나 어떤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경험으로 쌓은 실력의 꿈은 멀어지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 자존감만 깎이고 좋은 생각을 하기에는 부담만 늘어가네요. 그래도 방금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는 제가 20대 유학 시절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15년 동안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는데 장애 등급을 1급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저 역시도 그때 효녀라는 말이 왜 그렇게 부담처럼 다가오는지 싫었던 적도 많았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모든 꿈도 다 포기하고 심지어 결혼이나 연애는 사치라 여겨 아예 꿈도 못 꾸게 되었어요. 정말 이게 끝은 있기나 한 걸까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결국 끝은 오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모시기 힘든 환자였지만 요양원 가시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마지막 임종까지 집에서 지켜드렸어요. 큰 벌이가 없어서 엄마 아빠를 모시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그 끝은 오더라고요.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도 꾸렸답니다. 간병을 하면서 이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구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보다도 어린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뉴스 못 봤어요. 80대 남성이 40년간 홀로 간병해온 아내의 휠체어를 바다로 밀어버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직장도 그만두면서 편의점 점주가 돼서 낮에 잠시 일하고 밤에 아내를 돌봤나 봐요. 그러다 가게 경영이 악화되면서 그마저도 폐업하고 결국 남편 연금과 아내의 장애인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다가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랬다 그러네요. 아내뿐 아니라 자기의 건강까지 나빠지자 아들을 위해서는 둘이 함께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43살 아들이 어머니의 목을 졸라 혼수 상태에 빠뜨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어머니는 다행히 숨지지 않았지만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는데 아들이 수면 부족 상태에서 그런 짓을 벌였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도 원래 학원 강사였는데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고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하더라고요. 구 씨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스트레스도 체력도 한계에 달했다며 매일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다는 글들을 많이 접했던 터였습니다. 구 씨는 위로와 걱정을 동시에 받으며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구 씨는 나라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결국 모든 부담은 가족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구 씨는 어느덧 55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구 씨는 이맘쯤 안 좋은 뉴스 하나를 접했습니다. 40년 넘게 딸을 간호한 부모가 딸에게 해를 가했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딸을 40년 간병하다 힘들어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나려고 했지만 본인은 살아남았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이분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4년이나 징역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구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은 적게 주면서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맘쯤 구 씨는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구 씨는 무기력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구 씨는 점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점점 이것을 멈추어 주는 것이 자기에게도 그리고 엄마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구 씨의 어머니는 힘들 때마다 아들의 손으로 자기를 멈춰달라는 말을 간혹 했습니다. 구 씨는 그렇게 점점 자기의 그런 마음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구 씨는 그렇게 엄마를 데리고 바다로 향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 씨는 엄마에게 간만에 바다를 보러 가자며 나가기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도 흔쾌히 아들의 말에 따랐습니다. 점점 시력도 안 좋아졌던 엄마는 그렇게 앞도 잘 보지 못한 채 아들의 손에 들려 차에 올랐습니다. 구 씨는 익숙하게 휠체어를 차에 싣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간만에 외출을 한 엄마는 기분이 뒤숭숭한 듯 했습니다. 갑자기 바다는 왜 가는 거야? 바다 구경하면 좋잖아요. 나 데리고 힘들게 왜 여기까지 왔어? 힘들 게 뭐가 있어요. 편해지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사람들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사람 많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싫어요. 그냥 인적 없는 데로 가서 편하게 구경해요. 한 씨는 그런 아들의 말투와 표정을 보고서 안 좋은 느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은 휠체어를 내리고 한 씨를 태웠습니다. 그러고는 꽤나 빠른 속도로 바다가 코앞인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한 씨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한 씨의 휠체어가 절벽 모퉁이를 지나려던 그 순간 한 씨의 몸은 앞으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버티면서 한 씨를 다시 뒤로 당겼습니다. 그렇게 한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씨의 운명은 아들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씨는 뒤에서 흐느끼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바닷가 반대로 방향을 돌리며 한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한 씨는 그런 아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며 달랬습니다. 한 씨는 자신이 요양원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제서야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한 씨는 이제껏 아픈 것과 싸우느라 아들이 힘든 건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다시 한 씨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씨는 그런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제라도 자기가 요양원으로 들어갈 테니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구 씨는 엄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평생 한 씨를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구 씨는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어머니의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했을 때 월 65만 원 수준의 가족요양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한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 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어머니가 누워있던 병상을 쳐다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구 씨는 슬프면서도 후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 씨는 고생한 자신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구 씨는 이날 자신이 좋아하는 치킨을 한 마리 시켜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날만큼 구 씨는 아무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차차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청년 간병이나 노노 간병 등 아픈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아직도 직접 모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원치 않아서 혹은 자식들이 원치 않아서 직접 간병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병은 정말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듯 쉬운 것이 아니고 한 달, 아니 일주일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먼저 맞이한 일본의 경우 해마다 50여 건의 간병살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간병살인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국가의 복지 공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기 요양보험제도 같은 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간병 과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노노간병, 즉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들의 경우 이런 제도를 아는 것도 안다고 해도 신청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점점 개선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간호인력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점점 확대된다고 하는데, 만약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면 사적 간병비가 없어져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직 자격 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간병살인의 상당수가 재택 간병 과정, 즉 집에서 모시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당국이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간병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아직도 간병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간병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픈 부모나 배우자를 간병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과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